안녕하세요. GDC 온 캠퍼스 CNU의 AI 데이터 파트 코어 멤버 이준현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자연어 처리라는 분야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연어 처리가 무엇이고, 이제 자연어 데이터를 어떻게 토큰으로 쪼개고, 이거를 또 전통적인 통계적 기법으로 자연어를 처리하는 것까지 배웠다면,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신경망을 통해서 이제 자연어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흔히 이제 다루고 있는 텍스트 데이터는 모두 이제 시계열 데이터,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RNN이라는 신경망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RNN 신경망의 전반적인 구조하고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해한 다음에 이제 이 RNN의 본격적인 변형 트리인 LSTM부터 해서 시퀀스 투 시퀀스 네트워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오늘 배웠던 내용과 관련된 실습 과제까지 모두 해결하는 것을 통해서 이번 달 컨텐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타임 시리즈 데이터하고 이제 RNA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콘텐츠에서 다뤘던 STM이나 N그램 같은 이제 전통적인 통계적 기반의 자연어 처리 기법은 이제 텍스트 데이터 간의 복잡한 관계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제 주로 이제 얘네들은 정형 데이터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막상 이제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이제 대규모 비정형 데이터 처리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쉽게 말해서 보다 복잡한 텍스트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배울 RNN 기반의 자연어 처리 기법이 등장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RNN은 배우기 전에 시계열 데이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제 시계열 데이터는 이제 타임 시리즈 데이터, 즉 이제 시간이나 이 공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관찰되는 데이터를 뜻합니다. 여기서 주식 데이터를 보시면은 어, 예를 들어서 여기가 2024년 1월 1일이고 여기가 2024년 10월 31일이라고 치면은 2024년 1월 1일에서는 이제 최고점인 52만 8천 원, 그리고 최저점인 10월 31일에서는 12만 2천 원, 이런 식으로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 주식 시세가 달라진다. 이런 점에서 주식 데이터도 시계열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RNN을 다루기 전에 배웠던 이제 DNN이나 딥뉴럴 네트워크, 그리고 CNN을 다룰 때 배웠던 데이터들은 모두 정적이지만 이 시계열 데이터들은 모두 동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데다가 그 다음에 길이도 가변적인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다뤘던 주식 데이터 말고도 이 심전도 의료 계열에서 다루는 심전도 신호,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의 열, 그 다음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음성 데이터나 이렇게 문장 같은 자연어 데이터가 모두 시계열 데이터에 속합니다. 네, 그 다음에 시계열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일반적으로 표기하는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계열 데이터는 흔히 말해서 벡터의 벡터입니다. 이제 벡터의 벡터가 이제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이렇게 큰 벡터 안에 이렇게 작은 벡터가 있는 이러한 형태를 의미합니다. 여기 심전도 신호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제 얘네가 이제 초당 100번의 샘플링이 되고 이제 2분간에 측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 3개의 채널 하에서 이렇게 심전도 신호 측정이 이루어지는데, 각각의 채널마다 이렇게 따로따로 관측된 데이터를 이렇게 3차원의 벡터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번간의 샘플링을 통해서 쪼라락 이렇게 100번 샘플링 곱하기 2분이니까 총 2000번의 측정이 이루어지니까 이 3차원의 벡터가 이렇게 2000번이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시계열 데이터의 특징인데요. 이제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먼저 이제 특징이 나타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기 문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첫 번째 단어하고 두 번째 단어의 순서만 바꿨는데 이렇게 기존의 정적인 데이터하고 달리 의미가 크게 훼손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샘플마다 길이가 다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I love NLP는 이제 세 개의 단어인데, 그 다음에 I want 이렇게 두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이 시퀀스의 길이가 모두 같아야 되는데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제 총 3개의 단어를 처리할 수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I want는 2개 단어인데 이렇게 한 개의 공백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I want 뒤나 앞에다가 이렇게 공백 시퀀스를 하나 추가해서 이렇게 총 처리할 수 있는 시퀀스의 길이를 3으로 맞춘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문맥의 의존성인데요. 이제 얘는 이제 비순차 데이터에서의 전체적인 특성을 다루는 공분산하고 같은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시계열 데이터에서의 한번 꽃이라고 볼 수 있죠. 아래 문장에서 보시면은 그녀는 점심때가 다 돼서야 점점점 아점을 먹었는데 철수는 점점점점 이런 전체적인 긴 문장이 있으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그녀는 하고 이제 먹었는데는 이렇게 둘 사이에 강하게 문맥적인 의존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둘의 시퀀스가 매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제 전체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육안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하지만 이제 문장의 내재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은 둘 사이는 강한 문맥 의존성이 있고 이거를 곧 저희는 장기적인 의존성이라고 합니다. 추후에 이제 많이 다룰 그런 용어이니까 이제 중요하게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RNN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인데요. 앞서 앞서 다뤘던 시계열 데이터가 이제 리커런트 연속적인 특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연속적인 데이터를 처리한다라는 의미에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줄여서 이제 저희는 RNN이라고 칭합니다. 네, 기존에 이제 딥러닝에서 배웠던 DNN하고 CNN 신경망 살펴보면은 얘네들은 이제 방대한 양의 고차원 데이터를 처리하지만 이제 막상 데이터셋에서 보면 멀리 떨어진 애들끼리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멀리 떨어진 데이터끼리 연관성을 파악해서 잘 처리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아까 장기 유존성이라고 했죠. 이 장기 유존성을 고려해서 이 시계열 데이터 처리에 특화된 신경망 모델을 제작하는데 이것을 RNN이라고 칭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RNN의 기능을 살펴보자면 앞서 말했듯이 이제 가변 길이의 입력을 처리하며 아까 말했던 이제 I love NLP하고 이제 I love 이제 세 개의 시퀀스하고 두 개의 시퀀스의 문장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죠. 그 다음은 이제 아까 말했던 장기 의존성을 추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에 대한 정보를 유지하며 마지막으로 이제 시퀀스를 각각 따로따로 처리하는데 각각의 시퀀스를 처리하는데 들은 비용 전체 파라미터가 모두 공유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RNN 신경망의 구조를 살펴보는데요. 저희가 앞서 배웠던 피드포워드 신경망은 이렇게 4개의, 4개의 출력 입력층이 있으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3개의 노드에 못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3개의 출력이 나타나는 구조가 있는데 여기서 순환신경망은 중간에 입력층하고 출력층 사이에 있는 히든 레이어, 은리층에서의 한 번 더 이렇게 학습이 이루어지며 과거에 학습했던 내용을 다시 기억해서 이렇게 앞서 들어왔던 입력하고 초과해서 이렇게 출력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가집니다. 요약을 하자면 이 윤리층은 이 과거 순차 데이터의 보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RNN의 대표적인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네, 먼저 원투원 1대1 RNN인데 이것은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바닐라 RNN과 똑같습니다. 말 그대로 단일적인 입력하고 그 다음에 출력층, 근lik층 거쳐서 단일 출력의 구조의 가장 일반적인 신경망이고 얘네는 단순 예측 모델 및 정적 데이터에 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원투맨이 일대다 신경망인데요. 얘네들은 이제 입력층이 한 개면 이렇게 출력층이 여러 개가 나타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보통 얘네들은 이제 한 개의 이미지가 들어오면 이제 이미지 하나가 있으면은 이제 설명을 여러 개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이미지 캡처링 작업에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배울 RNN 변형 트리인 LSTM이나 GRU, 그 다음에 Variational RNN 등등 다양한 구조로 활용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다대1, Many to One 구조인데요. 얘네들은 이제 입력층이 여러 개가 있으면 이렇게 출력층은 단일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태스크로는 이제 저희가 자연어 처리하면 흔히 알고 있는 감성 분석이나 이런 흔히 알고 있는 스팸 메일 분류 등의 태스크에 사용되며 이제 주로 활용되는 신경망으로는 바이다이렉셔널 RNN, 즉 쌍방향 RNN, 나중에 배울 BERT 등이 있죠. 그 다음에 LSTM이나 GRU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many to many, 다대다 신경망인데요. 얘네들은 이제 입력층이 여러 개가 있으면 이제 출력층도 이렇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주로 활용되는 태스크는 이제 기계 번역이나 개체명 인식, 그다음 비디오 자막 생성 등의 태스크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망으로는 시퀀스 투 시퀀스, 그리고 바이다이렉셔널 RNN 등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RNN을 이제 수식으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먼저 여기 RNN 셀이 여러 개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구조인데요. 일단 한 개의 셀만 먼저 살펴보자면은 한 개의 이제 시, 한 개의 시간대에서 이렇게 입력 벡터 XT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저희가 이제 보통 DNN 공부할 때도 이제 입력 가중치하고 입력 벡터 그리고 이렇게 바이애스까지 모두 더해지면 그 다음에 활성화 함수를 거치는 구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은닉 벡터라고 해서 이렇게 입력층의 가중치하고 이제 입력층 이렇게 곱하고 그 다음에 RNN이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그대로 갖고 온다는 의미에서 기존의 전에 있던 타임 시리즈의 이 은닉 벡터를 가져와 가지고 얘도 이제 은닉 가중치가 있으면 이 WHH라고 하죠. 이 WHH하고 과거의 은닉층과 모두 곱해서 결국 이렇게 현재의 입력층 그리고 기존의 은닉층 그 다음에 이 바이애스까지 모두 더한 다음에 이렇게 활성화 함수 탄젠트 h까지 모두 해서 이렇게 출력까지 거칩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래 식을 다시 보시면 이 출력 벡터까지 모두 출력하는 데에도 이렇게 가중치하고 편향을 모두 더한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RNN의 은닉층 안에서 연산이 일어나는 과정을 벡터의 연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은닉층의 차원이랑 이 입력 벡터의 차원은 모두 4차원으로 맞춰져 있고 이에 걸맞게 은닉층의 벡터, 그다음에 입력층의 벡터 이렇게 모두 곱한 다음 마지막에 바이애스까지 더해서 활성화 함수까지 총 더해주면 이렇게 출력층의 벡터도 이렇게 4차원으로 걸맞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닉층이 이렇게 똑같이 있는 게 두 개 이상이면은 각각의 은닉층은 모두 가중치가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RNN에서 입력 형상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RNN을 배우기 전에 배웠던 일반적인 피드포워드 신경망에서는 이렇게 입력 벡터의 특징 개수인 차원, 피처, 그 다음에 이 입력 벡터가 총 몇 개인지에 대한 개수인 배치, 이렇게 해서 총 2D 형상의 텐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순환신경망 RNN을 배울 때는 똑같이 일단 입력 벡터의 차원수, 그 다음에 이 입력 벡터가 총 몇 개인지에 대한 샘플의 개수, 그리고 이 입력 벡터 하나 안에는 또 여러 개의 그 시간 순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적도인 타임 스텝 해서 총 세 가지의 3D 형상의 텐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면 맨 처음으로 일단 배치 사이즈가 있는데요. 이 배치 사이즈라는 거는 이제 모델을 이제 훈련을 할 때 이제 한 번에 몇 개의 데이터를 입력하는가 이거에 대한 척도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커다란 텍스트 데이터를 하나 학습을 한다고 시키면은 이 텍스트 데이터 안에는 또 문장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한 번에 이제 모델의 입력을 집어넣을 때
이 전체 텍스트 데이터 중 몇 개의 문장을 집어넣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타임스텝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시계열 데이터니까 이제 입력되는 이 데이터 안에는 또 시간 순서라는 게 있는데 이 특정 기간 동안 이제 얼마만큼의 데이터가 집어넣을 수 있는가, 얼마만 데이터가 관찰됐는가 이거에 대한 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배치 사이즈처럼 텍스트 데이터를 이제 학습시키는 것을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제 한 개의 문장을 집어넣을 때 이제 이 한 개의 문장이 총 몇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한 개의 문장 안에도 이제 여러 가지 단어가 구성되어 있고 이 단어들은 각각 이제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저희가 문장에서의 시간적 흐름을 모델링한다. 즉 이것도 타임 스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피처 넘버인데요. 저희가 앞서 DNN이나 CNN에서 배웠던 비순차 데이터에서의 이 특성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또 이제 저희가 이제 텍스트 데이터를 또 예로 들면은 각각의 이제 문장을 단어로 쪼개고 이 단어를 또 입력으로 집어 넣으려면 특정 사이즈의 벡터로 인베딩을 해야 되는데요. 이 각각 단어들을 인베딩하는 벡터의 차원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파이토치로 직접 실습을 할 때는 이제 각각이 나온 모든 특성들을 이렇게 3차원의 텐서로 집어넣을 수 있는데요. 맨 먼저 토치 랜덤 선언해주고, 그다음 배치 사이즈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시퀀스 랭스 이게 타임 스텝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특성의 개수를 이제 인풋 사이즈로 해서 이렇게 총 3차원의 텐서로 넣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파이토치를 활용해서 이제 RNN을 구현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네, 먼저 이렇게 토치하고 그다음에 토치.nn 저희가 신경망 모듈 그다음에 이제 저수준의 함수형 API 포함하는 이제 토치 nn.functional 여기서 말하는 저수준 함수형 API라는 것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활성화 함수나 손실 함수, 그다음 컨볼루션층, 드랍아웃 등의 신경망을 구성하는 연산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신경망의 가중치를 학습했으면 이거를 또 최적화를 시켜주는 옵티마이징에 대한 모듈까지 설치해주고요. 네, 이 모듈을 설치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원래 같으면은 이제 nn.rnn이라는 것을 호출해서 손쉽게 RNN을 구축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실습 콘텐츠를 보면은 nn.rnn을 이용해서 구축한 것도 나오지만 뒤에 이제 RNN의 전반적인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서 일일이 클래스를 통해서 구축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nn.rnn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자면은 네, 여기 보시면 이제 토치.nn을 먼저 호출해서 이제 따로 nn.rnn을 이렇게 호출한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파라미터로는 이제 인풋 벡터의 사이즈, 그 다음에 이제 은리층의 사이즈, 그 다음에 이제 은리층의 본격적인 개수, 그 다음에 이 비선형성을 선언해주고, 그 다음에 바이애스, 드랍아웃의 여부 등등 다양한 인자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RNN에서의 입력 형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볼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예, 일단 먼저 아까 말씀했듯이 nn.rnn을 통해서 이렇게 인풋 사이즈는 10으로 설정해주고 각 단어가 10개의 10개 차원의 벡터로 인베딩 되어 있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이제 은닉층의 사이즈는 이제 20으로 해서 이제 곧 이 20이라는 게 또 아웃풋 디멘션의 크기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닉층의 개수를 3으로 설정해서 이제 은닉층이 이제 여러 개가 있으면 이 첫 번째 은닉층에서의 출력이 두 번째 은닉층으로 넘어가고, 다음 두 번째 은닉층에서의 출력이 세 번째 은닉층으로 넘어가고, 이런 순차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요약하자면 이전 층의 출력이 다음 층의 입력으로 넘어가는 의미겠죠. 다음에 이렇게 해서 넌 리니얼리티까지 선언해서 최종적으로 RNN을 설정해 주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재량으로 이 전체 텍스트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한 번에 몇 개의 시퀀스를 처리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한 개의 한 개의 문장은 이제 몇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을까, 몇 개의 시퀀스로 이루어져 있을까에 대한 길이를 설정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토치.rendern에서 아까 말씀했듯이 배치 사이즈하고 시퀀스 랭스, 그 다음에 인풋 사이즈까지 3차원의 입력 텐션을 설정하면 이와 같이 일단 인풋 사이즈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RNN 모듈을 통해서 이렇게 출력층의 차원, 그 다음에 그 은리층의 차원 모양, 곳에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저희 실습 콘텐츠로 잠깐 넘어가서 이제 파이토치를 활용해서 NN 모듈을 직접 호출해서 RNN을 구축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네, 여기서부터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은 이제 init 함수를 호출해서 이제 기본적인 RNN의 모든 층 소기화한 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입력층부터 해서 은닉층 한 개, 그다음에 은닉층 두 번째,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소프트뱅스 함수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출력층까지 호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순전파 계산을 통해서 맨 처음에 이제 인풋을 먼저 해주고 그다음에 첫 번째 은닉층을 통해서 히든 레이어까지 계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히든 레이어까지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아웃풋까지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계, 시간 단계에서는 또 은니층을 초기화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def init hidden으로 이렇게 통해서 토치.zeros 이제 모든 토치 값을 0으로 이제 만들어서 초기화를 하는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기화하고 이제 RNN을 이제 호출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이렇게 인풋 피처가 10이고 맨 처음에 입력층의 이제 벡터 개수가 10이고 이제 아웃풋 피처 20. 최종적으로 이제 아웃풋층까지 가면은 은닉층에서 모두 20이다가 아웃풋층까지 가면 이제 아웃풋 피처가 이제 5차원까지 축소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배치 사이즈하고 시퀀스 랭스를 이제 2하고 4로 각각 호출하고 이렇게 해서 각각 호출하면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아까 선언했던 아웃풋 쉐이프가 5라고 했으니까 최종적으로 2, 4, 5까지 이렇게 최종적으로 5차원까지 이렇게 축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RNN을 학습하면서 약간 애로사항 중에 하나인 이제 BPTT라는 건데요. BPTT는 이제 Back Propagation Through Time의 줄임말로 이제 RNN에서 개선되는 역전파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맨 처음에 보시면 이제 각 시, 각 이제 시간 순서에 맞게 입력이 이렇게 주어지고 이렇게 쭉 RNN을 통해서 이렇게 시간 순차적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 이렇게 출력층까지 가서 나 보면 이제 출력층 쪽에서도 이제 결국 이렇게 오차가 이제 역전파되는 식으로 각각의 이제 RNN 레이어로 오차가 전달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DNN에서 배웠던 이제 순전파하고 역전파 기법을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BPTT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판서를 한 건데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각각의 시퀀스마다 이렇게 입력이 되고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은닉층을 거치고 이렇게 그다음에 결국 최종적인 출력값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최종적인 출력값하고 기존에 있었던 원래 값하고 이렇게 오차를 구한 다음에 이 오차에 따라서 각각의 은니층에 대해서 이렇게 오차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은니층에서 세 번째 은니층에서 두 번째 은니층 사이에 이 오차를 구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앞에 있는 은니층끼리의 이렇게 오차를 구하게 돼서 결국은 이렇게 최초의 입력값과의 이 오차를 구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앞서 배웠던 DNN에서처럼 체인 룰로 파라미터 계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단의 링크에는 이제 BPTT의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룬 아티클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께서는 아래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셔서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 시퀀스가 매우 길어질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 엄청나게 긴 텍스트 데이터를 이제 끊어서 처리하기 위해서 결국 저희가 그 컨텍스트 윈도우라는 걸 도입합니다. 그래서 이 시퀀스를 이제 끊어서 이제 순차적으로 윈도우 사이즈에 맞게끔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구조인데요. 근데 또 이제 이 윈도우 사이즈 W가 이제 1보다 작을 때는 이제 그레디언트가 소실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이제 그 장기적인 기억을 소실한다는 건데요. 이 계속해서 이 그레디언트가 반복적으로 곱해지다 보니까 결국 이 소실된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의 소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활성화 함수로 렐루를 사용합니다. 왜 렐루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이 값이 작거나 커지면 이제 기울기가 0이 되는 시그모이드하고 다르게 이 큰 값의 한정으로 기울기가 1인 걸 계속 유지하게 된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가중치는 단위행렬로 설정해주고 이제 바이애스는 결국 0으로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W가 1보다 클 때에는 이제 그레디언트 폭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 그레디언트 폭증에 대해서는 이제 그레디언트가 일정 크기 이상 커지지 못하게 이제 클리핑이라는 것을 해주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RNN에서의 기울기 소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RNN의 확장판인 LSTM 신경망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 저희가 배웠던 RNN에서는 이제 시점이 점점 X1에서 X2, X3, 점점점 XT까지 계속 길어질수록 점차 이제 맨 앞쪽에 있는 X1 시퀀스에 대한 정보는 희석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YT에서부터 계속 은닉층에 따라서 백프로페이션 계산하다가 결국 이 X1에 대한 정보가 희석된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다음 문장에 대한 예측을 위해서는 아까 장기 의존성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장기 의존성에 따라 한참 이전에 대한 문장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배울 것은 이제 Long Short Term Memory, LSTM이란 건데요. 이 LSTM이란 거는 RNN 확장된 형태로 기존 RNN에서의 아까 말했던 장기 의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긴 시퀀스를 학습할 때 이제 기억을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RNN하고 똑같은 체인 구조이지만 이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이 약간 특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보면 XT가 입력이 되고 이제 각각의 은니층에 따라서 HT 이렇게 은니층에 따른 출력이 있는 건 동일한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대충 여러 가지 게이트도 있고 게이트가 많고 그 다음에 안에서 연산이 복잡하게 일어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네, 먼저 LSTM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은 이제 먼저 기존에 배웠던 은니층에서처럼 인풋이 들어가고 이제 이 인풋이라는 게 이제 이전에 있었던 은니층하고 이제 서로 연산이 되어가지고 어떤 정보를 잊을지에 대해서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새로 들어온 정보 중에서 어떤 정보를 유지하고 어떤 정보를 내보낼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결정하는 게 인풋 게이트.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내보내는 게 아웃풋 게이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보시면은 이제 T번째 시퀀셜이란 그 단어가 들어가고 여기 input xt죠. 그다음에 이제 셀 스테이트라는 게 이제 이전 이전 시간 단계에서 이제 현재 시간 단계로의 전달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한마디로 이 셀 스테이트라는 걸 통해서 다음 윤리층으로 정보를 내보내면서 이제 해당 윤리층에서의 중요한 정보를 유지하면서 장기 유존성을 유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히든 스테이트에서는 이제 셀의 단기적인 출력으로 다음 레이어로 바로 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즉 현재 시간에서의 맥락 정보를 의미합니다. 네, 먼저 LSTM의 각종 게이트를 대해서 살펴보자면 맨 처음에 있는 얘는 망각 게이트입니다. 이제 망각 게이트라는 거는 이제 이전 셀에서 이전 운리층에서 어떤 정보를 유지하고 어떤 정보를 삭제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일단 인풋은 일단 동일하게 이전에 있던 그 운리층의 H-1 그 다음에 현재의 인풋 이렇게 둘이 똑같이 아까 RNN에서처럼 연상이 되고 이제 결국 마지막으로 시그모이드 함수로 활성화 함수를 통해 이렇게 아웃풋으로는 셀 스테이트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셀 스테이트로 이제 어떤 특징이 넘어가는지 어떤 특정 값이 넘어가는지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또 forget gate의 값이 0에 근접하면은 이제 해당 기억이 삭제가 되고 1에 근접이 되면 해당 기억이 보존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결론 짓자면 여기서 들어오는 이 새로 들어오는 기억을 이제 삭제할 것인가 보존할 것인가 이거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있는 이제 입력 게이트는 이제 셀 스테이트에다가 기존에 여기 있는 셀 스테이트에다가 어떤 값을 업데이트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두 가지의 활성화 함수가 있습니다. 맨 먼저 탄젠트 h 함수는 이제 현재 시간 단계에서의 새로운 셀 상태의 후보 값을 절시하는 걸로, 그다음에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것은 이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탄젠트 h하고 시그모이드를 둘 다 계산했으면 이 둘이를 곱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셀 정보를 생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셀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한 과정인데요. 네, 앞서 배웠던 망각 게이트에서 이제 나온 값하고 이제 이전 셀 스테이트 서로 곱해가지고 이제 이전 셀 스테이트 기억을 얼마나 버릴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들어왔던 해당 은리층에서의 입력이 해서 이제 얼마나 셀 스테이트에 반영할 것인지를 업데이트하고, 결과적으로는 이 두 개의 값을 최종적으로 더해서 이제 셀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한 거라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출력 게이트인데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현재 셀 스테이트에서 어떤 정보를 줄여서 출력한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현재 출력 게이트에서의 시그모이드 값을 이제 OT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H는 이제 최종 은익 상태, 즉 이제 현재 셀 스테이트에다가 이제 탄젠트 H를 취한 값하고 이제 현재 출력 게이트 시그모이드를 곱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은리층의 값을 생성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LSTM의 연산의 과정에 대한 설명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각각의 게이트에서 이제 아까 RNN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은리층 가중치끼리 곱하고 입력 가중치끼리 곱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이애스까지 더한 과정이 이제 여기서 보시면 총 4번이 병렬적으로 일어난다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망각 게이트에서 한 번, 그 다음에 입력 게이트에서 두 번, 탄젠트 H하고 시그모이드, 그 다음에 출력 게이트에서 한 번, 이렇게 해서 총 4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뭐 하다가 한 번 어파인 연산을 해결할 수 있어서 연산의 효율성이 확실히 향상되는 느껴지고, 그 다음에 RNN에 비해서 파라미터 수가 보시면은 기존 RNN은 100개인데 LSTM은 총 400개로, 왜냐하면 똑같은 연산이 4개가 일어났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늘어난 파라미터 수로 인해서 학습 시간은 RNN에 비해서 늘어나지만 장기 의존성 또는 이제 보다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등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LSTM의 기울기 소실에 대한 문제인데요. 앞서 소개했던 이 LSTM의 게이트 메커니즘 덕분에 이제 그레디언트 정보가 중단되지 않고 꾸준히 이렇게 넘어가고 학습이 돼서 계속해서 불필요한 정보가 제거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정보가 추가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LSTM도 이제 앞서 배웠던 RNN처럼 파이토치 NN 모듈 하에서 직접 LSTM을 호출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LSTM 셀을 보면 이제 인풋 사이즈, 히든 사이즈 등등 각각의 파라미터를 불러다가 이렇게 LSTM 레이어를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정확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는 아까 RNN처럼 직접 클래스를 통해서 LSTM을 구축해 보았습니다. 네,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제 NN.STM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아까 RNN에서처럼 똑같이 층들을 초기화한 다음에 이제 각각의 NN. 리니어 연산 통해서 이제 망각 게이트나 입력 게이트에서 이 임시 메모리 셀, 출력 게이트까지 총 4개의 각각 게이트를 호출하고 이제 가중치랑 편향을 호출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출력층까지 최종적으로 리니어 연산 통해서 호출하고,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순전파 연산을 통해서 이렇게
각각의 시퀀스 길이만큼 반복해서 이렇게 이전 은리층과 입력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망각 게이트, 입력 게이트, 출력 게이트 등등 모든 셀 상태까지 업데이트해서 최종적으로 은리층 계산 다음에 이제 출력층까지 모두 저장 어펜드하는 식으로 연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 출력 결과를 병합해서 받아내는 것까지 이렇게 총 4개의 게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연산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이제 배치 사이즈하고 시퀀스 랭스까지 2하고 4로 선언하고 아웃풋 사이즈도 5로 선언했는데 이렇게 해서 아웃풋 사이즈도 2, 4,5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RNN의 또 다른 변형 형태인 G어류인데요. 이 G어류는 LSTM에 비해서 그렇게 중요도가 높진 않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기존 LSTM에서는 이제 게이트가 이제 망각 게이트, 입력 게이트, 출력 게이트 세 개나 존재했었는데 여기서는 보시면은 이제 게이트가 총 2개밖에 없습니다.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들어온 게이트를 갱신하고 그 다음에 초기화하는 게이트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G어류는 상대적으로 파라미터 수가 적고 그다음에 구조는 더 단순하고 그다음에 데이터가 더 적을 때 빠른 성능을 내고 그다음 학습 속도는 더 빠르다. 이 정도 특징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시퀀스 투 시퀀스 네트워크를 들어가기 전에 잠깐 실습 콘텐츠를 잠깐 넘어가서 다시 LSTM의 파라미터를 다시 볼 건데요. 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직접 파라미터 수를 계산하는 함수를 호출해서 이제 기존에 위에 있던 이제 nn.rnn하고 nn.lstm을 각각 호출해서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nn.lstm을 위에 호출한 거는 그냥 lstm이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nn.rnn을 이용 호출한 건 rnn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리고 저희가 직접 모듈을 만들어 가지고 호출한 거는 이제 custom rnn 그 다음에 이제 lstm도 직접 클래스를 통해서 모듈 계산한 거는 이제 lstm.md 이렇게 선언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기존에 lstm이랑 rnn 모듈을 통해서 호출한 거는 rnn 1480으로 lstm 5920으로 딱 나누어 떨어지면 이제 4로 나누어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 여기서는 이제 745 그리고 2585인데 여기서는 보시면은 딱 4로 나누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애매하게 나누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약간 이제 저희가 모듈을 직접 만들면서 약간의 바이애스나 이제 파라미터 측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하는 걸로 보이는데 결론은 이제 LSTM이랑 RNN은 이제 토치.NS 직접 불러다 쓰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위에서 이제 저희가 직접 구현했던 거는 이제 각각 모델이 LSTM이랑 RNN이 이제 어떤 연산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해서 일일이 이렇게 입력층이 어떻고 운이층이 어떻고 등등 이렇게 직접 일일이 선언한 거고요. 웬만해서는 이제 모듈을 불러다가 쓰시는 것을 강추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앞서 배웠던 RNN을 활용해서 만든 뉴럴 네트워크 중 하나인 시퀀스 투 시퀀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존 학부 과정을 넘어선 조금 어려운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그 점에 대해서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은 이제 한 개의 인코더 그리고 한 개의 디코더로 구성된 이 두 개의 RNN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입력 시퀀스가 들어가면 이제 인코더 내에서 내부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게 컨텍스트 벡터로 출력이 되면 그다음에 컨텍스트 벡터가 또 디코더에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디코더 내에서도 여러 개의 은이층을 거친 다음 이제 해당 영어 문장의 번역본인 프랑스어 문장을 출력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네트워크는 주로 기계 번역이나 챗봇 등의 서비스에서 활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단에 첨부한 논문 링크는 이제 2014년 구글에서 발표된 시퀀스 투 시퀀스 러닝 윗 뉴럴 네트워크스라는 논문인데요. 여기서는 보다 자세하게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으므로 여기 수식도 포함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다 심화된 학습을 하시고 싶으신 분께서는 해당 논문을 읽어보시는 걸 강추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의 보다 자세한 아키텍처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Love wins all이라는 이 문장을 이제 사랑이 다 이겨라는 한국어 문장으로 번역한 데스크입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Love wins all이라는 이제 세 개의 단어로 쪼갠 다음에 이 각각의 단어들을 이제 4차원의 벡터로 인베딩을 먼저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인베딩된 단어 벡터들을 각각의 타임 스텝에서 이 인코더에 대해서에도 여러 개의 은닉층이 있는데요. 각각 타임 스텝에서 각각 은닉층으로 인풋을 넣어주면 이제 은닉층에서의 출력을 통해서 은닉 상태가 계속 갱신이 됩니다. 첫 번째,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까지 해서 은닉 상태 갱신이 되면 마지막 은닉층에서의 출력은 이제 컨텍스트 벡터라는 것으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컨텍스트 벡터라는 것이 또 이렇게 디코더의 첫 은닉층으로의 이렇게 입력이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또 알아둬야 될 거는 이제 SOS 한마디로 스타트 오브 시퀀스 토큰도 같이 이렇게 첫 출력층의 첫 죄송합니다. 이 디코더의 첫 은닉층에 이 입력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텍스트 벡터하고 SOS 토큰이 같이 이제 은닉층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출력 시퀀스의 첫 단어를 이렇게 배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첫 은닉층에서의 출력과 그 다음에 이 출력이 이렇게 다시 들어가게 돼서 두 번째 출력을 생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다음 은닉층에도 영향을 끼쳐서 계속 꾸준히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엔드 오브 시퀀스 토큰까지 예측하게 되면 이제 시퀀스 생성을 종료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돼서 이렇게 출력 시퀀스가 최종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전 생성 단어하고 현재 은닉 상태를 바탕으로 이 출력층 내 디코더 내의 이 은닉층은 단어를 예측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하고 다르게 이제 인코더 클래스하고 디코더 클래스를 별도로 구현한 다음에 이들을 연결해서 시퀀스 투 시퀀스를 파이토치로 구현하는 건데요. 이제 저희가 뒤에서 할 실습 콘텐츠에서도 이제 각각의 저희가 이제 텍스트 데이터 내 단어를 직접 이 인베딩을 거쳐야 되는데 이 파이토치 레이어 내에서는 이제 어떻게 인베딩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nn.embedding이란 모듈을 불러서 이제 입력 벡터 입력이나 이제 아웃풋 때는 이 차원을 먼저 이렇게 선언해주고 그 다음에 인베딩이라는 차원을 어떻게 설정하는 건지 이렇게 두 가지 인자를 인풋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건 시퀀스 투 시퀀스에서만 사용되는 이 teaching force ratio라는 건데 용어인데요. 이것은 이제 디코더 학습 중에서 다음 단어 예측의 이전 결과 대신에 실제 값을 얼마나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비율입니다. 네, 여기서 잠깐 이제 실습 콘텐츠를 잠깐 살펴보자면은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인코더랑 디코더를 선언할 때 은닉층은 이제 nn.lstm으로 선언을 할 건데요. nn.lstm의 인자로는 이제 인베딩하는 차원,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은닉층의 차원, 그 다음에 이제 은닉층의 개수랑 이제 드랍아웃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여부를 이제 측정해 줍니다. 이 드랍아웃이라는 건 또 뉴런의 일부를 이제 없애면서 이제 과적합을 방지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퀀스 투 시퀀스의 그 알고리즘을 살펴보기 전에 간단한 파이프라인 구축을 먼저 해보자면 이제 맨 먼저 저희가 학습할 데이터를 불러오고 그다음에 전처리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클래스 모델을 선언한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가져온 학습 데이터를 토대로 모델을 학습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평가 단계 그다음에 번역하는 과정까지 이제 모두 거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실습 콘텐츠를 살펴보자면은 맨 먼저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의 본격적인 이제 레이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데이터 간단한 단어 사전이랑 인베딩 인덱스를 이렇게
설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Love wins all이라는 문장을 이제 사랑이 다 이겨라는 한국어 문장으로 번역하는 태스크이고 이렇게 이와 같이 선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LSTM이 아니고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를 학습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와 같이 정의해 주고요. 이제 인풋 차원이랑 아웃풋 차원, 이제 인베딩 차원이랑 이제 은니층의 차원, 나중에 학습률 등등 모두 선언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코더 클래스를 이와 같이 구현해 주는데요. 아까 말했던 이제 nn.embedding을 통해서 이제 입력 단어를 이제 n 차원의 벡터에 맞게 알맞게 인베딩을 거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은니층으로는 nn.lstm을 이와 같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드랍아웃은 이와 같이 정의해주고요. 디코더도 똑같이 이제 인베딩 차원, 그 다음에 lstm 은니층,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층을 이제 따로 이제 선형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제 은니층의 차원이 따로 있으면 이제 아웃풋 차원이 따로 있으므로 이와 같이 이제 선형 변환을 해줍니다. 그 다음 드랍아웃은 똑같이 정의해주고요. 그 다음은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구현하는 관계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맨 먼저 보시면 이제 인코더를 먼저 정의해서 인코더를 먼저 정의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디코더 단계에서는 이제 타임 스텝 개수만큼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아웃풋하고 히든 셀을 모두 반환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에서는 교사 강요를 사용해서 다음 디코더의 입력으로 실제 타깃 시퀀스에 현재 단어를 고용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줍니다. 그게 아니라면 또 이진 출력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모델 초기화하고 학습 준비한 단계인데요. 이제 인코더랑 디코더는 위에서 선언했던 이제 인풋 차원, 인베딩 차원, 윤리층 차원 등등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인자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선언했던 인코더랑 디코더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모델을 선언해 줍니다. 이 두 디바이스는 이제 사용하는 그 현재 디바이스가 CPU인지 GPU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태스크를 실행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이제 옵티마이저하고 이제 손실함수를 이렇게 선언해 주는데 이제 옵티마이저는 이제 아담을 사용하고 모델.파라미터스 그다음에 학습률을 이와 같이 인자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행하는 태스크는 기계 번역이므로 기계 번역에서는 또 크로스 엔트로피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nn. 크로스 엔트로피로 선실함수를 정의해주고요. 학습 데이터를 이와 같이 준비했고 다음에 이를 시점 텐서 형태로 이렇게 변환해 줍니다. 다음에 이제 학습 루프를 통해서 이와 같이 학습을 해주면은 네, 점점 갈수록 로스가 줄어들면서 학습이 원활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가 및 번역 단계를 거쳐보면은 네, 최종적으로 번역이 완료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실습 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실습 과제 이번에 준비한 거는 LSTM을 활용해서 네이버 영화 리뷰 데이터셋을 감성 분석하는 겁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실습 코드를 먼저 들어가 보면은 이제 데이터 불러오고 전처리, 그 다음에 토큰화, 자연어 처리이므로 그 다음에 단어 집합을 만들어서 의미 관계를 파악하고 이제 정수 형태로 인코딩 해준 다음에 이제 각각의 시퀀스의 길이를 맞춰줘야 되므로 패딩 과정을 거쳐주며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집중해야 될 모델링 작업이랑 그다음에 손실함수 및 최적화 기법, 그다음에 평가 및 학습까지의 총 10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앞선 과정들은 제가 모두 이제 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제 모델링 작업이랑 손실함수 및 최적화 기법 선언에만 빈칸을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는 다 하려고 했는데 이제 영상 분량 문제도 그렇고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이번 사실 집중해야 될 거는 이제 모델링 작업이랑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특별히 이 앞에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모두 제가 해놓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같이 데이터를 불러와서 이렇게 확인해 주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전처리 과정은 이제 널 샘플을 제거해 주고 중복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규 표현식을 통해서
이제 한글이나 공백 등의 데이터를 모두 제거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그리고 토큰화 과정은 이제 저희가 조사나 접속사 등의 불용어를 제거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형태소 분석기를 통해서 이제 제거를 해주는데요.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이제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 맥캐브를 저희가 사용하려고 했지만 이제 맥캐브가 현재 코어NLP 버전에선 지원이 안 되는 이슈로 인해서 이제 별도로 코포라라는 이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서 그 다음에 이제 GitHub에 다른 분께서 또 맥캐브를 구현해 놓으신 게 있어서 마침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git 클론을 통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이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다가 코포라를 설치하고 나면은 세션이 초기화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께서 실습하실 때는 이제 토큰화를 들어가셔서 먼저 이 라이브러리 설치하고 맥캐브를 먼저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치하고 나서 위에부터 다시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맥캐브를 정상적으로 설치하고 이렇게 토큰화가 성공적으로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맥캐브 형태소 분석기를 통해서 저희도 이렇게 토큰화인 센텐스를 통해서 맥캐브 몰스 센텐스 토큰화 시키고 그 다음에 앞에서 배웠던 앞차시에서 배웠던 불용어 제거 과정을 이렇게 거쳐줍니다. 이와 같이 실제로 단어 비율이 부정과 긍정의 비율이 알맞게 나눠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어 집합은 이제 중복적인 단어를 모두 제거하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카운터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주목해야 될 게 이제 패드하고 UNK 토큰을 따로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이 패드는 이제 시퀀스 단어 사이에 공백이 있는데 이걸 메꿔주기 위한 하나의 토큰이고요. UNK는 unknown 토큰, 즉 단어 사전에 없는 단어는 이제 별도로 UNK 토큰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패드 토큰은 단어 인덱스로 표현할 때, 정수로 표현할 때 0으로 처리해주고요. UNK 토큰은 1로 처리해줍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정수 인코딩 과정 거치는데요. 이제 UNK 토큰은 1로 매핑하고 이제 나머지 단어들은 이제 단어 인덱스 내에 있는 정수로 매핑한 인코딩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샘플 출력이 되네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패딩 과정 거치는데 이제 패딩은 저희가 항상 강조했듯이 이제 자연어 처리를 할 때 이제 모델을 학습을 시킬 때 벡터 형태로 넣잖아요. 이 벡터의 길이가 모두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벡터의 길이를 어떻게 맞춰줘야 될지에 대해서 공리를 봤는데 이제 최적의 맥스 랭스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길이가 30 이하인 샘플의 비율을 모두 세서 그 길이가 30 이하인 이제 모든 길이를 30으로 맞춰주는 이런 작업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훈련 데이터의 샘플을 임의로 출력하면 이제 사실 얘도 길이가 7개인 시퀀스인데 일일이 뒤 0으로 채워서 30으로 이렇게 맞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는 다 이제 언노운 토큰으로 처리됐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집중해야 할 모델링 작업인데요. 이제 직접 저희가 모델 내에 있는 이 빈칸을 저희가 채워 넣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이제 앞에서 강조했던 게 이제 임베딩 레이어하고 LSTM 레이어인데 이것을 채워 넣는 건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제 단어 서사 사이즈하고 그 다음에 임베딩 차원으로 이렇게 매핑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셀프 LSTM은 NN.LSTM을 불러온 다음에 임베딩 차원 그 다음에 위층의 차원 그 다음에 배치 퍼스트를 true로 설치해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이와 같이 설정해 줍니다. 다음에 인베디드 레이어는 이제 self.embedded. 아니네요. 임베딩이네요. 제 인풋 시퀀스인 X를 이제 인베딩 레이어로 이렇게 인베딩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출력되는 이제 모양은 이렇게 왔고요. 다음에 이 인베디드 레이어를 LSTM 셀에 이를 집어넣는 과정인데요. self.stm 그 다음에 바로 인베디드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면 LSTM의 출력은 이와 같이 배치 사이즈하고 시퀀스 랭스, 히든 딤 이렇게 3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근데 또 얘를 또 이제 히든 레이어를 이제 2차원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해서 배치 사이즈하고 히든 딤만 이렇게 함께 2차원을 바꿔주는 과정이 거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1차원밖에 안 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라스트 히든 마지막 히든 셀의 모양을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히든 셀을 이제 로직 형태로 변환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해당 텍스트 데이터가 이제 긍정인지 부정인지에 대한 각각의 긍정 부정 클래스의 확률값이 반환이 됩니다. 네, 정상적으로 됐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이제 파이토치에서 어떻게 대규모 데이터를 다루는지에 대해서 이제 텐서 데이터셋이나 데이터 로더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서대성 매니저님께서 자세하게 파이토치에 대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셨으므로 그 해당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원래 빈칸으로 뚫어놓으려 했는데 일단 여러분께서 아직 어려워하시는 분도 계시므로 일단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일단 전체적으로 다 제가 코드를 구해놨습니다. 그 다음은 이와 같이 모델 객체를 이제 모델 이퀄 텍스트 클래스 바이어 위에 이제 제가 위에 이렇게 파라미터를 설치해 놨으므로 그냥 선언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딥러닝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손실함수와 최적화 기법인데요. 일단 손실함수는 이제 앞에서 시퀀스처럼 nn.cross 엔트로피로 그대로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옵티마이저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아담으로 그대로 설치해 줍니다. torch.optim. 네, 이와 같이 이제 설치를 해주면은 네, 본격적으로 선언이 되었습니다. 이제 평가하는 과정 함수는 이와 같고요. 이제 전체 횟수를 이제 이렇게 토탈로 나눠서 이렇게 애큐레시를 선언하고요. 그다음에 이벨루에이트 이제 평가 과정 함수는 이와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모델 예측 값하고 이제 손실을 계산해서 이제 정확도와 손실을 이렇게 아래 과정을 통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다음 학습 과정에서도 이제 여러분께서 채워 넣어 줄 게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로스를 계산하는 과정이랑 이제 백프로퍼게이션 하는 과정을 이제 여러분께서 구현해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로스는 크리테리온. 왜냐하면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임으로 이제 저희가 구한 예측값 로짓하고 그 다음에 원래 클래스하고 이제 서로 비교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워드 패스 앤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옵티마이저 제로 그라드. 일단 기울기를 0으로 초기화한다는 거죠, 있죠?
다음에 로스점 백월드, 다음에 옵티마이저, 네, 이와 같이 해서 이제 학습을 해주면 되는데, 학습 과정을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이제 영상 분량 이슈 때문에 이렇게 제가 학습을 시킨 결과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확도가 갈수록 올라가는 게 보이죠? 이렇게 0.9420까지. 그리고 트레인 로스는 갈수록 줄어들고요. 그리고 앞서 트레인한 모델을 저장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테스트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검증을 해봤는데요. 네, 잘 나오는 게 보이는 0.7156이 나오고 이제 어큐레시는 0.4981이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직접 긍정이랑 부정에 대한 라벨 태그를 만들어서 트레인 데이터를 한번 검증해 봤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2단계 영안의 아쯔쯔 이렇게 부정적인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딱 이렇게 부정으로 라벨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내 인생 최고의 영화 앞으로도 이거만 볼래요 이렇게 긍정적인 텍스트를 집어넣으면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긍정으로 판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실습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부족한 부분 이제 공부하시다가 이제 부족한 부분이 생기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이제 실습 콘텐츠에 대해서 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한번 정리를 해서 뭐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심화된 내용으로 들어갈 건데요. 이제 저희가 자연어 처리에서의 가장 중요한 모델 중 하나인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다뤄본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오늘 내용 요약하자면은 네, 시계열 데이터는 일단 시간 순서대로 관찰되는 데이터이며 그리고 이를 예측 및 학습하기 위해서 RNN이나 신경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RNN의 변형 트리, RNN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장기 의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LSTM이랑 GRU를 배웠고요. 다음에 RNN 네트워크의 활용으로 이제 복잡한 두 시퀀스 간의 처리를 위해서 이제 인코더 디코더 구조의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LSTM 모델을 활용해서 이제 네이버 데이터 리뷰, 네이버 영화 데이터를 감성 분석하는 그런 콘텐츠를 신보해봤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번에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이와 같고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